의사들에게 비타민이 효과가 있느냐고 물으면 다양한 답변을 듣게 된다. 많은 의사들이 효과가 없다고 단언할 것이고, 일부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끄덕일 것이다. 극히 일부만 매우 중요하다면서 열정적으로 지지한다. 의대 교육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 자연 치료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제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모든 질병 치료의 접근 방식은 처방약과 시술뿐이다. 내가 미국에 사는 괴짜 닥터여서 약물 대신 영양소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독성을 가진 화학 약물보다는 영양소를 처방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영양소와 자연 치료를 처방하는 의사들이 돌팔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들의 몫이다. 약물 남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비타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을 찾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18년 동안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단 한 건도 접해본 적이 없다. 적어도 내가 진료하는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는 구경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환자분들로부터 흔히 듣는 질문이 있다. 비타민을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비타민도 약 아니냐는 것이다. 처방약을 많이 먹는 것이 싫어서 나를 찾아왔는데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가지수가 많다 보니 은근히 걱정되어 물어보는 것이다. 알약이나 캡슐에 들어있는 것이 모양도 비슷해서 어르신들 보시기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모두 다 같은 약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의약품과 보충제는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의약품은 차단제 혹은 억제제다.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를 가로막아 약물이 원하는 효과를 내도록 하는 물질들이다. 예를 들어 혈압약은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하는 식이고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다. 대부분의 우울증 치료제도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약물이다. 반면 대부분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영양소들은 촉진제다. 촉진제가 무슨 뜻일까? 대표적인 예가 호모시스테인에 작용하는 비타민 B군이다. 호모시스테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높으면 심장마비, 대장암,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한다.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하는 이유는 호모시스테인이 시스테인 단계를 거쳐 메티오닌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은 영양 결핍이다. 엽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가 부족할 경우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호모시스테인 단계에 머무르기 때문에 혈중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엽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는 차단제가 아닌 촉진제 역할을 하며 빠른 전환을 촉진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촉진제와 차단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정성이다.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은 처방약에 비해 안전폭이 크다. 당장 혈압약을 30알 삼키면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지만 비타민은 그렇지 않다.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은 100mg에 불과하지만 1000mg 단위의 제품이 즐비하고 하루 1000mg 단위로 먹는 고용량 요법도 있다. 비타민이 몸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비타민이란 어원은 생명에서 왔다. 결핍되면 죽는 물질들이다. 대항해 시대에 단순히 비타민 C와 비타민 B의 존재를 몰라서 수많은 선원들이 목숨을 잃었다. 결핍을 예방하면 목숨을 살릴 수 있고 메가도스로 다량을 복용하거나
주사했을 때 또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다. 그러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다.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용해 왔던 자연 물질들이기 때문이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건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몸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당뇨나 고혈압이 개선될 리 없다. 자궁과 난소의 혹을 아무리 떼어내도 다시 생겨난다. 채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느냐, 보충제를 복용하느냐는 다음 문제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영양 상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영양에 대해 무지해선 안 된다. 영양소의 중요성은 이제야 뒤늦게 주목을 끌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와 폴리코사놀을 직접 비교한 실험 따위는 없을 것이다. 아스피린과 오메가3 지방을 비교한 연구도 없을 것이다. 비타민과 자연 보충제들은 특허가 불가능하다 보니 그런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확정적 연구가 없다. 자연 치료를 비판하는 회의론자들이 주로 공격하는 부분이다. 다행인 점은 비타민의 효과를 확인해주는 연구 논문들이 수천 건 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관심이 없을 뿐이지 결코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특정 영양소 한 가지의 장점을 부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때론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영양소들이 상호 간에 영향을 끼치고 서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사들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을 섭취하라고 조언한다. 이는 거짓말도 아니지만 정확한 정보도 아니다. 칼슘을 먹어도 칼슘이 뼈에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칼슘이 뼈로 들어가기 위해선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슘이 부족한 것인지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당뇨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당화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환자가 내원했다. 흔히 간과하는 원인 중 하나가 피리독신이라는 비타민 B6의 결핍이다. 그렇다면 간단히 비타민 B6를 복용하면 해결될까? 비타민 B6를 아무리 복용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연 결핍이 있을 때 그렇다. 아연이 부족하면 비타민 6의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식당 벽에 걸린 구레 효능 같은 안내판에 이렇게 적혀 있을 수 있다. 구레는 아연이 풍부해 남성 정력에 좋으며 노화 방지, 당뇨병을 예방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당뇨병 합병증도 열거할 수 있다. 신부전, 녹내장, 신경 손상을 예방한다고 적혀 있다면 이는 거짓말도 아니지만 정확한 설명이라고도 할 수 없다. 어떤 특정 영양소가 의약품처럼 단독적으로 효과를 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식단 안내판에 걸린 내용처럼 사용되거나 묘사될 수 없다. 그래서 영양제 복용을 혼자 시도할 것을 권하지 않는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영양학을 공부한 의사들, 기능의학을 잘하는 의사들을 찾아가 상담할 것을 권한다. 건강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라고 확신한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비타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비타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비타민의 제조 과정과 원재료에 따라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C 제품의 99%는 아스코르빈산이다. 아스코르빈산은 비타민C의 일부이지 비타민C가 아니다. 비타민 E도 마찬가지다. 비타민 E는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자연계에 존재하는 8가지 화합물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비타민 E는 크게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에놀로 구분되고 각각은 다시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4종류로 세분화된다.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 E 제품의 대부분은 알파토코페롤이다. 알파토코페롤은 다시 D알파토코페롤과 DL알파토코페롤의 두 가지 분자형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가장 흡수가 안 되는 DL알파토코페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유는 원가가 싸기 때문이다. 몇 해 전 비타민 E가 전립선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비타민 E가 아니라 DL알파토코페롤로 실험을 한 것이다. 물론 언론에서는 그냥 비타민 E로 소개되었다. 마그네슘의 경우도 산화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등등 수많은 종류의 마그네슘이 존재한다. 그중 소비자들이 가장 흔히 접하는 제품은 가장 싸지만 가장 흡수가 안 되는 산화마그네슘이다. 몸에 해롭다는 뜻은 아니지만 흡수율이 떨어지면 체내 활성화되는 양이 적다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90%가 값싼 원료를 사용한 싸구려 제품들이다. 원인은 하나다. 기업이나 유통업자 그리고 수입상, 판매업자 모두 최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윤폭이 크려면 원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흡수율 좋은 제품들이 많이 비싼 것도 아니다. 가격 차이는 소폭에 그친다. 하지만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는 싼 제품으로 손이 가기 마련이다.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선택은 어렵지 않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다 똑같은 마그네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분 표시를 확인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다. 시중에는 몸에 해로운 제품들이 많아서 안 먹으니만도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예를 들어 오메가3는 쉽게 산패되는데 산패된 기름은 몸에 해롭다. 그런데 산패의 예방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되는 제품들이 있다. 제조 과정에서 이미 산패되는 경우도 있고 유통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산패되는 경우도 흔하다. 건강을 위해 먹은 오메가3가 오히려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싸구려 종합 비타민의 경우 석유 부산물에서 추출한 화학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 위장장애나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한다. 심지어 인공색소, 설탕, 옥수수 전분, 방부제와 같은 어이없는 성분들도 들어가 있다. 특히 어린이 종합 비타민에는 인공색소와 설탕, 감미료의 함량이 더 높다. 정작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은 민망할 정도로 소량인 경우가 많다. 물론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습관을 볼 때 오직 음식을 통해 몸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아침에 우유와 토스트를 먹고 점심에 짜장면을 먹고 저녁에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소를 흡수할 기회가 없었다고 보아도 된다. 중간에 커피를 마시고 고기 먹으면서 술 한잔하고 담배라도 피우거나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그나마 몸에 있던 영양소마저 빠르게 잃는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제품 복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인류 배우가 TV에서 광고하는 대기업 브랜드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묻지마 구매를 할 일이 아니다. 뒷면의 성분 표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부도덕한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치는 경우도 생긴다. 2015년 2월 뉴욕타임스 기사에 의하면 뉴욕 검찰이 유명 브랜드 건강보조식품 업체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GNC, 월그린, 월마트, 타깃 등 대형 할인마트와 건강보조식품 전문 업체들이다. 기소 사유는 라벨에 표시된 만큼 실제 영양소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 즉 함량 미달이 문제가 됐다.
심한 경우 표시된 성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값싼 쌀가루로 채워 넣었다는 것이다. 타이레놀 500에는 정확하게 아세트아미노펜 500mg이 들어있다. 반면 건강보조식품들은 약품이 아닌 식품에 속하다 보니 의약품처럼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 당연히 품질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 표기된 함량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건강식품 시장은 그야말로 정글과 같아서 의사들도 속는 경우가 많다. 내가 강조하는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들은 비타민 제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영양소를 잘 챙겨 먹으라는 말을 영양보조제를 사 먹으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영양제가 진짜 음식을 통한 영양소를 대체할 순 없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먹지 말고 진짜 음식을 드시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영양제도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진짜 음식을 먹는 것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영양보조제는 게으른 사람들이나 바쁜 현대인들의 차선책일 뿐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매일 입을 통해 몸속에 집어넣는 음식의 힘을 존중한다면 아무거나 함부로 먹을 순 없을 것이다. 특히 건강에 문제 있는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식사법들이 존재한다. 최근 열풍을 일으킨 저탄고지 식사법이 있고 그와는 정반대 대척점에 위치한 듯한 현미채식이 있다. 그 중간쯤에 구석기 식단이 존재한다. 어떤 것이 더 우월한지를 놓고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건 복싱이 세냐, 유도가 세냐 하고 싸우는 꼴이다. 모두 훌륭한 무술이고 각자 필요한 상황이 존재할 뿐이다. 저탄고지 식사가 맞는 환자가 있고 현미채식이 유리한 환자가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영양학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음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아무거나 잘 먹으라는 의사라면 그가 알려주는 다른 조언에 대해서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웨인 피커링 박사는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느냐보다 내 몸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변한다. 건강은 체내 독소와 해로운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즉, 디톡스는 따로 프로그램을 통해 캠페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톡스 자체가 의학 용어가 아닌 마케팅 용어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많은 의사들이 그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을 드러낸다. 그나마 요즘엔 인식이 조금 바뀌어 디톡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사들이 나타나는 추세다. 하지만 디톡스라는 게 별것 아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이라면 매일 효과적인 디톡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대소변과 땀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이다. 그게 안 되면 몸에 염증 물질이 쌓여 관절, 척추, 손가락 마디가 아플 수 있고 혈관이 탁해져 당뇨와 고혈압이 생기고 그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간, 심장, 신장, 말초신경 등이 손상될 수도 있다. 평소에 배출을 제대로 못하고 사니까 디톡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어쨌든 건강을 위해선 배출이 관건인데 이는 음식을 통해 가능하다. 영양가 높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의 간이나 신장, 땀샘 같은 해독 공장이 잘 돌아가면 독소 배출이 용이해진다. 반면 식품 첨가물과 인공 색소, 옥수수, 녹말 위주의 음식을 꾸준히 먹고 약물을 장기 복용한다면 간은 제대로 해독하지 못해 늘 독성 물질이 쌓여 있게 된다. 배출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더러운 정수기 필터를 청소하기 위해 깨끗한 물을 오랫동안 흘려보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만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들은 식단부터 바꾸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당뇨에는 뭐가 좋대. 광고에 자꾸 현혹될 필요는 없다. 병이 있으면 체내 독소를 어떻게 빼낼 것인가를 먼저 궁리해야 한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폐기물이 생기는데 이를 몸속에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찝찝하지 않은가. 암, 당뇨,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 그 약들 역시 디톡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비타민, 영양제, 건강보조식품도 음식을 잘 가려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지. 하루 두 끼를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가공식품으로 때우면서 보상 심리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먹어서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봤자 도움이 될 리 없다. 말 그대로 건강보조식품이지 대체 식량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은 효과적인 독소 배출을 위해 웨인 피커링 박사가 제안하는 식사 방법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실천해 볼 만하다. 영양 균형을 위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전분, 유제품을 골고루 함께 먹는 것은 자동차에 가스, 휘발유, 알코올, 디젤, 경유 등을 섞어서 주유하는 것과 같다. 되도록 한 끼에 단백질과 전분을 함께 먹지 않아야 한다. 서로 중화작용을 해서 소화를 방해한다. 고기는 산성이고 전분은 알칼리성이다. 단백질은 부패하고 전분은 발효된다. 그 결과 소화관 안에 박테리아가 증식한다. 소화불량, 가스, 방귀, 변비,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면 햄버거에 프렌치 프라이, 탕수육이나 돈가스, 고기 먹고 후식으로 먹는 칼국수나 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분을 먹었을 때는 2시간 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단백질은 소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단백질을 먼저 먹었을 경우 3시간 후에 전분을 먹는 것이 좋다. 또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먹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과일 같은 가볍고 단순한 음식을 먹고 점심에는 아침 식사보다는 복잡한 음식을 먹되 양은 아침 식사보다 적어야 한다. 복잡한 음식이라 함은 전분과 탄수화물로서 한국인들의 주식인 밥이 여기에 해당된다. 저녁 식사로는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위주의 소화 과정이 다소 복잡한 음식을 먹되 양은 가장 적게 먹을 것을 권하고 있다.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건 역시 좋지 않다. 과일 다당은 소화가 쉽게 일어난다. 위가 아닌 소장에서 소화된다.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으면 위장에 다른 음식들과 함께 갇혀 있게 된다. 조금 과장하여 소화되기 전에 썩기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 원래 멜론이나 수박, 참외는 별 노력 없이 쉽게 소화되는 음식이라 다른 음식들과 섞여서 장에 오래 머물 경우 소화되기 전에 발효가 시작된다. 과일은 후식이 아니라 밥 먹기 30분 전에 먹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된다. 면역을 간단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은 시체를 보면 된다.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부패가 시작된다. 구더기가 생기고 각종 미생물들이 달라붙어 몸을 갉아먹는다. 불과 몇 주에서 수개월 만에 뼈만 남고 모두 흙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살아있을 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바로 면역력 때문이다. 이렇듯 면역은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다. 죽은 동물의 사체를 부패시키는 박테리아와 미생물은 어디서 따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늘 우리 곁에 존재한다. 하지만 면역 시스템이 견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은 군대에 비유되기도 한다. 정확하게는 군대와 경찰이다.
조직이 손상되거나 미생물에 감염되는 경우처럼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발생하면 호중성 백혈구가 제일 먼저 상처 부위에 도달한다. 호중성 백혈구의 가장 특징적인 기능이 바로 신속한 이동과 세균의 포식 및 살균이다. 강한 급성 염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부 침략자와의 전면전 혹은 국지전을 벌이므로 군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은 교감신경의 자극과 함께 상승한다. 반대로 평화 시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놓이게 된다. 이때는 전체 백혈구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는 림프구가 돌아다니면서 내부 단속을 한다. 군대가 아닌 경찰인 셈이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활동이 돌연변이 된 세포를 찾아 제거하는 것이다. 바로 암세포다.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 느긋하고 속 편하면 된다. 단 환경에 상관없이 느긋하고 속 편해야 한다. 환경에 지배되면 현대인들은 교감신경 우위의 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은 암 발병 위험의 증가다. 그렇다고 해서 면역력이 무조건 강해야 좋은 것은 아니다. 면역 반응이 너무 약하면 미생물에 무너지지만 너무 강해도 자멸하기 때문이다. 면역력이 조금만 항진돼도 자가면역 질환으로 공격한다. 자가면역 질환은 말 그대로 면역력이 나 자신도 공격하는 질환을 말한다. 면역력 강화가 면역 반응을 강하게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의학적 의미의 면역은 나 이외의 모든 것을 퇴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단순히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과 맞서 싸우는 수준이 아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장내 미생물은 세균이지만 나의 일부로 인식된다. 최소 1500만 년 전부터 함께 동거해온 같은 편이다. 따라서 공격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장내 미생물이 외부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니 연합군인 셈이다. 반대로 암세포는 나의 세포지만 같은 편이 아니다. 가만 놔두면 나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면역 시스템은 암세포를 공격한다. 그런 까닭에 단순한 항원, 항체 모델이 면역의 전부가 아니다. 백신은 특정 병원체에 대해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킨다. 백신 주사 후 항체가 생겨나면 면역이 생겼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예전 모델이다. 감염성 질환의 발병을 억제하기 위해선 영양 상태와 위생 상태도 큰 몫을 차지한다. 똑같은 홍역이라 할지라도 영양 및 위생 상태가 우수한 선진국과 영양 및 위생 상태가 열악한 빈국의 발병률과 치사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장티푸스나 결핵은 백신 없이도 선진국에서 퇴치되었다. 1960년대 홍역 백신이 미국에서 출시되기 이전부터 이미 홍역의 위세가 크게 꺾여 있었다. 홍역을 두려워하는 미국인은 거의 없었다. 영양 상태와 위생관념 덕분에 개체들의 면역력이 튼튼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에 이르러서야 수두 백신이 의무 접종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수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듯 면역이란 것은 일종의 오케스트라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열악한 위생 환경에서 영양 결핍을 초래할 정도로 아무거나 막 먹고 살면서 백신 하나 맞았다고 강한 면역력이 생길 리 없다. 건강할 리 없다. 현대의학에선 병원체라는 용어를 쓴다. 병원체는 세균뿐 아니라 병을 일으키는 모든 미생물과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심지어 프리온 같은 단백질도 포함한다. 면역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루이 파스테르의 단순한 세균 이론 시대는 지나갔다. 하지만 아직도 의료 현장에서는 예전의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폐혈증을 두려워하고 항생제 처방을 쉽게 한다. 학술지 네이처 2014년 12월 11일자에는 병원체라는 용어를 버려라 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는데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지나치게 강조한 의학 패러다임이 오히려 전염병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나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연초가 되어 학급에 독감이 돌아도 모두 다 독감에 걸리지 않는다. 왜 그럴까? 독감 예방주사 덕분은 아니다. 독감 예방주사의 효율이 매년 평균적으로 20%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독감 바이러스가 아니라 아동 개인의 면역력이다. 충분한 수면, 운동, 영양 섭취가 좋은 아이들이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어 독감에 걸릴 확률이 낮다. 반면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들이 독감에 걸릴 확률도 높다. 결국 병원균보다는 내 몸의 면역력이 변수인 것이다. 19세기 의학계에는 위대한 과학자 두 명이 있었다. 루이 파스테르와 클로드 베르나르다. 두 사람은 질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서로 완전히 달라 많은 설전과 논쟁이 오갔다. 화학자이자 미생물학자인 파스테르는 세균설을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감염되면 병에 걸린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세균설에 입각하여 원인이 되는 병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개발되었고, 이는 백신과 더불어 현대의학의 기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당시 파스테르의 친구였던 클로드 베르나르의 주장은 전혀 달랐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이 문제라는 주장이었다.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우리 몸 안의 균형이 깨질 때 감염된다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면역이란 개념이 없을 때였지만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면역력이 약해질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피부와 장, 그리고 피 속에 어차피 수조가 넘는 균이 살고 있다. 이 중에는 좋은 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쁜 균도 있다. 코 점막 속엔 감기 바이러스가 항상 붙어 있지만 그렇다고 늘 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평소에는 조화를 이루며 잘 살고 있는데 내부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때를 틈타 병원균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암도 마찬가지다. 암세포는 매일 생기지만 모두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체내 환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독감이 유행할 때 어떤 아이는 독감에 걸리고 어떤 아이는 괜찮은 이유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사과가 있는데 하나는 온전하게 그대로 두고 다른 하나는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멍이 들었다면 멍이 든 사과가 더 빨리 썩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내부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두 과학자는 살아생전 수많은 토론과 경쟁을 했지만 돈은 파스테르가 벌었다. 아무래도 파스테르의 세균설이 돈이 될 수밖에 없었다. 각각의 병균에 맞는 항생제를 개발하거나 병원체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는 게 돈이 되기 때문이다. 내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시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개념인데다. 내부 환경을 좋게 유지하기 위한 영양, 운동, 스트레스 관리, 수면 같은 것들은 돈이 되질 않았다. 다만 파스테르는 임종을 앞두고 베르나르가 맞았어. 세균은 아무것도 아니야. 환경이 전부야 라며 고백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 프랑스계 미국인 미생물학자 르네 뒤보가 베르나르의 이론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대부분의 질병은 운 나쁘게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속에 있던 병균들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뭔가 방해하여 균형이 깨지면 그때 병균들이 들고 일어나 병을 일으키고 증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근대 병리학의 창시자인 루돌프 피르호 역시 말년의 병원체가 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다. 병원체는 자신들이 살아갈 서식지인 병든 조직을 찾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모기가 오염된 물을 찾는 것이지 모기가 오염된 물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깊은 통찰력이 아닐 수 없다. 파스테르가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류는 파스테르에게 진 빚이 있고 감사해야 할 것이 많다. 항생제 페니실린의 개발로 전에는 손도 못 써보고 죽는 질병들을 간단히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전생에서 수많은 목숨을 살려냈다. 그런데 요즘 다시 베르나르와 듀보의 이론이 힘을 얻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분야가 기능의학이다. 아직은 멀었지만 많은 의사들이 점점 이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금 암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들을 고치려면 베르나르의 내부 환경설에 입각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되지도 않는 알약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라 먹거리와 영양, 생활 습관, 수면, 스트레스, 운동과 같은 생활 환경부터 먼저 점검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이 책에서 단 하나의 챕터만 읽어야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 챕터를 꼽을 것이다. 하지만 독자들이 가장 안 볼 것 같아 염려되는 챕터이기도 하다. 병원이나 보건당국에서 강조하지도 않거니와 약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니고 심지어 운동도 아닌 겨우 잠이라니. 그러나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수면이고 따라서 가장 부족한 것이기도 하다. 무료로 얻을 수 있다 보니 별 값어치를 못 느끼고 심지어 우리의 가치관은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한다. 생활 습관 때문에 수면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래저래 현대인들 대부분이 심각한 수면 장애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는 현대인들의 수많은 건강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모두 수면과 관련이 있다. 우울증이 악화되기도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성 질환이나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 잠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히 잠자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도 중요하다.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잠자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기는 한다. 일하랴, 공부하랴, 바쁜 와중에 취미 활동이나 유흥까지 즐기다 보면 쥐어짤 수 있는 시간은 잠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왠지 잠이 많으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의 기준과 맞지 않는 게으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사당 오락이라 해서 4시간 자면 대학에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끔찍한 말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사회 분위기가 수면 부족을 부추긴다. 정주영 회장이나 나폴레옹도 하루에 4시간만 잤다는 일화가 자극이 되는 반면 원하는 만큼 잠을 실컷 자는 생활 태도는 타인에게 큰 귀감이 되지 못한다. 잠을 줄이면 사회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지런하고 성실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성공의 개념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사회적 통념의 성공을 이룰 확률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더 건강할 수는 없다. 아니, 그보다는 사람마다 체력과 체질의 차이가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권할 일은 아니다. 잠을 아껴서 그 시간에 놀거나 일하는 것은 미래의 건강을 값을 받아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잠자는 시간은 결코 버리는 시간이 아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신성한 시간이다. 수면 부족은 얼마나 위험할까?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일 경우 전체 사망률은 15% 증가한다. 2015년 CNN.com에 자거나 죽거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미국 수면의학회의 최신 연구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로 수면 부족과 심장마비를 비롯한 뇌졸중, 당뇨,
비만 등 사망과 관련된 심각한 질환들의 발병 위험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를 다룬 기사였다. 바꿔 말하면 수면 부족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조기 노화와 연관이 있다. 한 코호트 연구에서 중년 남성들을 비교했는데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 7시간 이상 수면하는 그룹에 비해 텔로미어의 길이가 6% 짧게 관측되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단에 존재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생물학적 연령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스트레스, 근심, 우울증 모두 만성적인 불면증 증상 중 하나다. 이들은 수면 부족의 증상이기도 하지만 원인이기도 하다. 일주 리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수면 시간은 물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불면증 환자 거의 전부가 삶의 스트레스가 높거나 최근에 근심거리가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스트레스가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수면 부족을 유발하고 반대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니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것이다. 수면 부족이 행동 능력에 영향을 미칠까?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수면 부족의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3,000여 명의 의과대학 레지던트 1년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은 레지던트들의 근무 시간을 일주일에 80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스케줄에 따라 연속 근무 시간이 24시간을 넘길 때도 있다. 한 달 중 24시간 넘게 근무하는 날이 5번 이상인 경우 레지던트의 피로 누적에 의한 의료사고 위험이 무려 70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의료사고도 30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연구에 따르면 깨어있는 시간이 17시간에서 19시간 사이일 경우 인지 장애 수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의 음주 상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깨어 활동하는 평균적인 시간에 불과하다. 그런데 계속 잠을 자지 않고 몇 시간 더 깨어 있을 경우 인지 능력은 급격히 떨어져 혈중 알코올 농도 0.1%와 유사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처럼 잠자는 일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 어찌 보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즐거운 놀거리, 일거리를 기꺼이 포기해야만 충분한 수면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라고 표현할 만하다. 수면은 잃었던 건강을 되찾기 위한 초석이 되거나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나는 잠을 잘 자고 있는가? 이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거나 이제까지 질문조차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란다. 잠이 보약이란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우리 몸의 재생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몸의 재생이라는 표현은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나 노화 방지를 의미한다. 노화 방지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수면이다. 부족한 수면 시간은 우울증을 심화시킨다. 잠이 부족하면 절대 살을 못 뺀다. 미녀는 잠꾸러기가 맞다. 피부, 체중 모두 깊이 관련 있다. 잠이 부족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당뇨나 혈압도 마찬가지다. 스트레스는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회사원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면역력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도 중요하다. 어느 하나 걸리지 않는 것이 없다. 수면은 건강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부분에 연관되어 있다. 핸드폰으로 치면 밤에 충분히 충전해야 아침에 쌩쌩한 것과 마찬가지다.
빨리 충전되는 핸드폰도 있고 느리게 충전되는 핸드폰도 있는 것처럼 조금만 자도 피로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오래 자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 내 몸을 잘 알고 내 몸에 맞춰 생활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는 것이 건강한 수면일까? 건강한 수면을 결정짓는 것은 다음 세 가지다. 1번, 얼마나 깊이 자는가? 2번, 하루 몇 시간 자는가? 3번, 언제 자는가? 잠자는 시간은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 살이 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8시간을 자는 것이 이상적이고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잠을 자야 한다. 신생아는 하루에 14시간에서 17시간을 자야 한다. 유치원생은 10시간에서 14시간, 초중고생은 9시간에서 11시간의 수면을 필요로 한다. 그래야만 성장, 면역, 두뇌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성장기 어린이를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하루 7시에서 8시간만 재우면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쉽고 폐렴이나 중이염 같은 감염성 질환에도 취약해진다. 그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어떨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는 것이 이상적일까? 수면은 몸을 재충전시키고 회복하는 시간이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다. 잠을 자야만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다. 10시에 잠들어 4시간 자는 것이 12시 이후 6시간 자는 것보다 낫다. 현대인들에겐 거의 불가능한 스케줄이다. 따라서 조금 늦게 자더라도 하루 7시에서 8시간 본인의 체력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한 수면 시간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빈속에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호르몬 분비가 가능해서 세포 조직의 회복이나 독소 제거 활동이 활발해진다. 야식을 먹고 더부룩한 상태로 잠을 잘 경우 우리 몸은 밤새 소화시키느라 바빠서 호르몬이 분비되고 활동할 겨를이 없다. 밤늦은 시각에 깨어 있으면 신체 활동을 하느라 체내 미네랄과 비타민이 소진되어 영양 결핍을 유발한다.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려면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르몬을 만드는 원재료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되어선 안 된다. 결론은 평소 충분한 영양소 공급을 해주고 야식을 피해 빈속으로 12시 이전에 취침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면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숙면이다. 8시간 선잠을 자는 것보다 4시간 깊은 숙면이 나을 때도 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하면 뇌파가 불안정하여 탄수화물을 찾게 되고 이는 그렐린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그렐린은 일명 공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말 그대로 배고픔과 식욕을 유발하여 밤늦은 시간에 음식을 찾게 만드는 주범이다. 숙면을 취하려면 잠자리는 어둡고 조용한 것이 좋다.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운동하는 것도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잠이 반드시 미용만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잠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되는데 당뇨, 고혈압, 암과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약을 먹는 수밖에 없다. 코르티솔은 그렐린과 마찬가지로 식욕을 높이고 지방을 저장하기 때문에 살이 찌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근육을 파괴하여 기초 대사량도 나빠지고 무엇보다 집중적으로 복부 지방을 늘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수면 부족 상태로 다음날 일찍 출근하는 생활이 지속될 경우 아랫배가 나오고 조기에 당뇨나 콜레스테롤 같은 성인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기에 걸리기도 쉽고 성인 여성은 방광염, 아이들은 중이염이나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 쉽다. 잠이 부족한 상태로 피곤한 일정을 소화하고 난 후에 대상포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면역력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잘 자기 위해 수면제를 사용하면 어떨까? 미국의 경우 2014년 한 해에만 5,50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평생 한 번은 불면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면제 판매액은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3년 질병통제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에 해당하는 900만 명이 수면제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면 전문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환자들의 처방약 리스트를 보면 CDC가 발표한 4%라는 수치와 보고서의 결과는 전형적인 하향 보고란 걸 알 수 있다. 국립수면재단의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놀랄 만큼 높은 수치가 보고되었다. 전체 여성의 29%가 적어도 주중 몇 차례 종류를 막론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성분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잡지사 퍼레이드가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23%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수면제를 복용하고 14%는 매일 복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면제는 졸피뎀이다. 미국에서는 상품 브랜드명 MBN으로 더 잘 알려져 있고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베스트셀러다. 한국에서도 가장 흔하게 처방되었던 수면제 중 하나이고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던 의약품이다. 사실 논란이 되었던 부작용은 졸피뎀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수면 진정제가 그렇다. 이들 약물을 수면제 용도로 장기 복용하는 환자 중에 우울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 약의 부작용일 확률이 크다. 심한 경우 자살 충동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수면 진정제의 한국어 어감은 온화하지만 영어로는 최면제라고 부른다. 약효작용을 통해 수면을 유도하거나 수면 시간을 늘릴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이다. 졸피뎀 외에도 루네스타와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에스조피클론이 2014년 매출이 4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수면 진정제 시장의 규모는 방대하다. 그렇다면 이들 수면 진정제의 효과는 어떨까?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수면제를 의지하게 된 환자들의 과정과 경험을 살펴보면 수면제라는 명칭이 무색하다.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곧 수면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적인 수면과 수면 진정제 약물 유도에 의한 수면에는 차이가 있다. 하버드 의과대학 패트릭 플러규스의 설명이다. 사람이 수면에 빠져드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회로가 관여한다. 수면 진정제는 이 중 한 가지 화학 작용에만 관여한다. 이는 당연히 뇌의 화학 신호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 뇌는 정상적인 수면에 빠져드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뇌파를 살펴보면 몸을 회복시키는 서파 수면 상태에 빠져들지는 못한다. 졸피뎀 같은 최신 약물들은 많이 개선되어 자연적인 수면에 가까운 상태로 유도한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작용이 존재한다. 극히 드물게 몽유병이나 수면 중 음식을 먹는 수면 식이 장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모두 정상적인 수면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들이다.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기면 상태가 가벼워 별 문제 없거나 옆에서 볼 때 우스운 수준인 경우도 있지만 심각할 때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더 심각한 것은 기억이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과 프랑스 보르도 대학의 연구 결과 공황장애 치료제이자 수면제로 처방되는 자낙스나 레스토리를 3개월에서 6개월간 장기 복용했을 때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3개월이다. 실제 임상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3개월 이상 처방을 받고 장기 복용을 한다. 6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위험은 84%로 증가한다. 그럼 가끔 사용할 경우에는 어떨까? 데니얼 크립키 박사가 이끄는 스크립 연구소의 비교 연구가 있다. 졸피뎀이나 레스트릴 복용자 1만 명을 약을 복용하지 않는 비교 그룹 2만 3천 명과 2년 반 동안 추적 비교한 결과 연간 18 복용량 이상을 처방받은 그룹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약의 양이 증가할수록 사망률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양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그룹은 연간 132 복용량이었는데 이 그룹의 암 발병률 또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의 종류는 폐암, 림프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 다양했다. 간혹 잠을 자기 위해 타이레놀 PM정이나 나이퀼, 베나드릴 같은 감기약을 먹는 경우를 본다. 이 약들은 해열제이지 수면제가 아니다. 약의 부작용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약물 남용이다. 늦은 저녁에 먹어도 약효가 시작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자정 넘어서야 약효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약효가 오전 9시까지 지속될 경우 커피를 마시고 체내에서 배출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피곤한 경우가 있다.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면서 아이를 재우기 위해 타이레놀을 먹이는 것을 비법 아닌 비법이라고 자랑하는 엄마들도 있다. 이는 약물 남용을 넘어 아동 학대다. 불면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양제가 멜라토닌이다. 1992년 처음 소개된 이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나 그 효과는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개인차가 큰 이유가 있다. 멜라토닌은 날이 어두워지면 뇌의 송가선에서 분비되어 우리 몸의 수면과 기상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밤과 낮의 길이나 계절에 따른 일조 시간 변화에 의한 광주기를 감지하여 생식 활동의 일주성, 연주성 등 생체 리듬에 관여한다. 초저녁에 잠이 쏟아질 때 버티다가 그 시간을 넘기면 잠이 달아나는 이유는 멜라토닌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기 때문이다. 멜라토닌을 보면 인간은 야행성이 아닌 주행성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파리에 갔을 때 동물들을 구경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동틀 무렵이다. 해가 뜨면서 동물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이다. 인간도 원래 이와 같았다. 하지만 요즘은 해가 떨어져도 빛이 줄어들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값싼 전기료 덕분에 빛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해가 지면 곧바로 잠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야 마땅한데 전등불 덕분에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늦은 시간에도 활동할 수 있다. 빛이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켜 불면증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도시에 사는 매미가 밝은 빛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도 울어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불면증의 원인이 단순한 멜라토닌 결핍인 경우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 숙면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불면증의 원인이 멜라토닌만은 아니다. 다른 복잡한 원인에 의한 불면증이라면 멜라토닌을 복용해도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누구는 멜라토닌이 효과가 좋은데 누구는 별 효과가 없다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멜라토닌은 나이 들면서 자연스레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잠이 줄어든다. 멜라토닌 수치의 저하는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수면 장애는 또다시 2차적으로 인지 저하, 가속화,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 등을 유발한다. 멜라토닌이 낮과 밤의 사이클을 관장하는 뇌의 특정 부위 혹은 특정 뇌세포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이다. 혈당 상승과 같은 만성 질환은 멜라토닌의 정상 분비를 억제하여 당뇨병 환자의 경우 수면 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멜라토닌이 건강한 사람의 수면 습관과 숙면에 도움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말 궁금한 것은 멜라토닌이 만성 불면증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까? 한 발 더 나아가 수면 장애 부작용을 유발하는 처방약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멜라토닌은 이 시험을 거뜬히 통과했다. 멜라토닌 섭취가 혈압약의 부작용에 의한 불면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는 중년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는데 3주 경과 후 매일 2.5mg의 멜라토닌을 보충받은 그룹은 평균 수면 시간이 현저하게 길었고 잠에 빠져드는 시간도 짧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숙면을 취하는 비율도 비교 그룹에 비해 7.6% 높게 나타났다. 암 환자들 중 스트레스와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수년간 지속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 역시 멜라토닌이 도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경기 유방암 생존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하루 3mg의 멜라토닌을 섭취한 여성들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의 수면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멜라토닌은 폐경기 여성에게 흔한 수면 장애에도 도움이 되는데 하루 5mg의 멜라토닌을 복용했을 때 건강한 폐경기 여성의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체중 감소 효과도 보고되었다. 체중 감량은 수면 개선뿐만 아니라 다른 대사질환 문제들도 개선한다. 수면 유도를 위해 자낙스와 같은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환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이 약물들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자낙스와 같은 알프라졸람 계열의 약물들은 야간 멜라토닌 상승을 현저히 억제함으로써 자연적인 숙면을 취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 때문에 약물 의존성이 발생한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불면증 환자들의 벤조디아제핀 약물 의존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멜라토닌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숙면과 관련해 멜라토닌만큼이나 중요한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이다. 프로작 같은 항우울제가 타깃으로 삼는 호르몬이다. 세로토닌을 생성하기 위해선 아미노산의 하나인 트립토판을 필요로 한다. 트립토판은 수면을 돕는 것 외에도 생리전 증후군이나 섬유 근육증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불안증, 탄수화물 식탐, 술 마신 뒤 숙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중요한 것은 트립토판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비타민 B6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타민 B6를 체내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선 아연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타민 B6나 아연의 결핍이 불면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경우 비타민 B6와 아연을 보충해주는 것만으로 간단히 수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 복합제를 먹고부터 잠을 잘 잔다는 사람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세로토닌은 뇌에서 사용되지만 만들어지는 곳은 소장과 대장이다. 세로토닌의 95%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기도 잠을 잘 자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카모마일 차도 도움이 되고 사리염의 족욕이나 목욕을 하는 것도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수면에 도움을 주는 약초들로는 길초근, 아슈와간다, 시계초 등이 있다. 수면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전파 공해다. 그리고 SNS도 한몫한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끊지 못하면 수면 장애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내려놓고 종이로 된 인쇄물을 읽을 것을 추천한다. 빛이 나오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눈을 덜 깜빡이게 된다. 이는 뇌 활동 증가로 이어져 잠드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처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종이에 인쇄된 책을 읽으면 잠이 더 잘 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멜라토닌 수치는 빛과 반비례로 오르락내리락해서 저녁 시간에 집안 조명이 너무 밝은 것은 좋지 않다. 특히 아이들을 일찍 재워야 하는 집에서는 일찍 소등해서 잠잘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어두운 조명도 수면에 방해가 된다. 잠은 어둠 속에서 자야 한다. 잠자는 동안 낮은 조명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낮 시간 동안의 뇌 기능과 컨디션이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충분한 수면 시간과 숙면을 취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편안하게 잠에서 깨는 경우도 주말이나 가능한데 심지어 그런 주말도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보통은 알람 소리를 이겨내며 힘들게 잠에서 깨어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바쁜 스케줄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쪼개 사용하다 보니 우리 몸이 요구하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날씬해지기 위해서는 숙면을 취하는 것, 그리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는 정신력으로 이겨낼 사안이 아니다. 미운 사람도 용서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번민하며 뜬 눈으로 지새우는 법이 많아선 안 된다. 그것이 일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상관없이 잠보다 중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